서울의 심장부 진숭그룹타워의 최상층은 구름이라도 발 아래에 둔 듯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처럼 반짝였다. 이서연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가 복잡한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 위를 빠르게 훑었다. 잠시 후 그녀는 만년필을 들어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새겼다. 이번 M&A건은 진숭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몇 달간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 마침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언제나처럼 대담했고 실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진숭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이서연 그녀는 재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여자였다. 그녀의 손을 거치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현실이 되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맞춤 제작한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남자 강태준이었다. 진숭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일주일 뒤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서연의 코끝을 간지렸다. 역시 이서연이야. 이번에도 완벽하게 해냈군. 아버지가 칭찬하시던데 널 며느리로 맡게 된 게 진숭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태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거리감을 느꼈다. 평소와 같은 열정이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피로와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옆에서 믿어줬으니까 가능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두 사람의 완벽한 미래를 축복하는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혼식은 국내 최고의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초대되었다. 세기의 결혼식 모두가 그렇게 불렀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태준은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생각난 듯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늦었네. 오늘 저녁은 약속이 있어서 함께하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서연아. 결혼식 전에 처리해야 할 자잘한 일들이 아직 좀 남아서.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서연은 조금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상냥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대신 내일 저녁은 꼭 비워둬요.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이 있으니까 당신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태준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녀를 떠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태준이 떠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은 갑자기 휑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잠시 자리에 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완벽한 성공과 완벽한 미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일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웃고 있었다. 저 미소가 거짓일 리 없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퇴근 준비를 하던 서연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익명의 메시지였다.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본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곧 결혼할 그 별은 빌린 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빛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섬뜩한 경고였다.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분 나쁜 메시지였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빌린 빛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 태준의 성공 뒤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누군가의 질투 섞인 장난일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일까? 갑자기 최근 태준의 사소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잦아진 야근 설명이 불분명했던 약속들, 그리고 며칠 전 그의 셔츠깃에서 희미하게 풍겼던 낯선 향수 냄새까지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털어내려 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민해져서 그럴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세상 모든 신부들이 겪는다는 결혼 전 우울증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을 빠져나오면서도 등 뒤에서 누군가 비웃으며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드레스 샵을 찾았다. 순백의 실크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다.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자 샵의 직원들은 모두 감탄사를 터뜨렸다. 거울 속의 그녀는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정작 서연 자신은 웃을 수 없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이 값비싼 드레스와 화려한 보석들이 마치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때 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당연히 드레스 샵으로 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다시 실망스러운 변명이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갑자기 해외 투자자들과 긴급한 화상회의가 잡혔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실망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갑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는 걸까? 어젯밤의 익명 메시지가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빌린빛 그 경고가 자꾸만 귓게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잠시 혼자 있겠다고 말한 뒤 드레스룸에 홀로 앉았다. 완벽하게 꾸며진 공간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성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태준과 함께 살기로 한 한강변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아직 가구가 다 들어오지 않아 텅 빈 공간은 그녀의 발소리를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그녀는 태준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진숭그룹의 인턴 사원이던 자신과 경영 수업을 받던 후계자 강태준.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녀는 그의 야망과 자신감을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였다. 그녀는 그의 머리가 되어주었고 그는 그녀의 날개가 되어주었다. 함께 진숭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자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약속들이 공허하게 들렸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들어 태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넓은 펜트하우스의 정막이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결혼을 앞둔 신부의 예민함일 뿐일지도.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멈추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단단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며칠 전 태준이 결혼 선물이라며 가져다 놓은 작은 보석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카드에 적힌 그의 필체가 선명했다. 서연은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보석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약속은 과연 진실일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일주일 뒤, 그녀는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신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진실일까? 서연은 다이아몬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파고드는 아픔보다 더 큰 불안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태준의 사소한 변화들, 익명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불안감.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자신의 성공과 사랑 인생 전체를 걸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기를 빌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태준은 더욱 바빠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예정된 수순처럼 결혼 준비를 계속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정해진 대사를 읊고 정해진 동선에 따라 움직였다. 결혼식 이틀 전 서연은 진숭그룹의 재무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결제한 대규모 자금 이체에 대한 확인 전화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결제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했고 자신의 전자 서명이 포함된 자금 이체 요청서를 발견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된 뒤였다. 순간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그 익명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다. 그 빛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야 그 경고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필요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연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태준이 중요한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오늘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미팅 또다시 그 변명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생각에 잠겼다. 이 함정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의 전자서명을 도용할 수 있고 진숭의 내부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생각의 끝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찰청에서 나온 수사관들이었다.
그들 뒤로 회사의 감사팀 직원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진순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각본처럼.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어제까지 자신을 우러러보던 동료들이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강태준 부사장과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진순그룹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인파 속에서 필사적으로 익숙한 얼굴을 찾았다. 자신을 구해줄 단 한 사람 강태준의 얼굴을.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기자들 뒤편 안전한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계산된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옆에는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다. 진순그룹의 경쟁사 임원이자 늘 서연을 시기하던 오유라였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처럼 서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익명의 메시지, 태준의 차가운 태도 잦은 외부 미팅, 그리고 이 완벽한 함정까지. 모든 것이 그가 꾸민 짓이었다. 서연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성공을 도왔던 그 남자가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진숭을 반석 위에 올려놓자 이제는 걸림돌이 된 자신을 이런 식으로 제거하려 한 것이다. 결혼이라는 달콤한 약속은 처음부터 이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검은 세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서연의 시선은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그의 입 모양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잘 가, 이서연.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인파를 빠져나갔다. 이서연은 차 뒷유리에 비친 강태준의 모습을 끝까지 응시했다. 그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오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잔인한 그림처럼 서연의 망막에 새겨졌다. 사랑 신뢰 함께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차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입 밖으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허무함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이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취조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삭막한 회색 벽과 낡은 책상, 그리고 그녀를 마주보고 앉은 날카로운 인상의 검사. 그의 이름은 박진우 야심으로 가득 찬 젊은 검사였다. 그는 서연에게 수십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전자서명이 담긴 위조된 이메일과 자금 이체 기록, 심지어 한때 그녀가 믿었던 동료들의 거짓 진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래도 발뺌할 겁니까? 이서연 씨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순그룹의 자금 수백억 원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린 혐의 명백합니다. 박진우 검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자신의 경력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연은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박진우 검사는 코웃음을 쳤다. 모든 범인들이 하는 똑같은 레퍼토리군요. 강태준 부사장도 당신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강태준.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이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의 전모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태준의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순그룹 안이 강 회장 일가가 벌인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는 그들의 더 큰 비리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된 것이다. 당신이 빼돌린 자금은 강태준 부사장과 당신의 결혼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인 것 같군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약혼자까지 이용하고 말이야. 검사의 비아냥거림이 계속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진실을 외쳐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적은 눈앞의 검사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거대한 권력이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그녀는 기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주장은 미리 준비된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가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모든 뉴스 채널이 그녀의 체포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다. 세기의 배신녀, 약혼자의 뒤통수를 친 야망의 화신. 언론은 이미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녀가 이룬 모든 성과는 오직 남자를 유혹해 얻어낸 것으로 폄하되었고 그녀의 사생활은 저속한 가십으로 소비되었다. 진순그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서연 실장의 개인적인 비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회사와는 무관한 일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를 불러달라는 요구는 묵살되었다. 모든 연락은 차단되었고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녀의 모든 금융계좌를 동결시켰고 검찰은 그녀가 소유한 모든 자산을 압수했다. 그녀가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가 살던 펜트하우스도 그녀가 타던 차도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그녀에게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다. 그는 의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친 얼굴로 서연에게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강태준이 검찰에 출두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으며 여론이 완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고 전했다. 오유라는 그런 태준의 곁을 지키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언론에 비치고 있었다. 서연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이토록 간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곧 진실이 되는 세상.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태준의 사랑을 믿었고 자신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노란한 인형에 불과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녀는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좁고 어두운 감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름다웠던 웨딩드레스도, 모두가 부러워하던 명예도 눈부신 미래도. 남은 것은 억울한 누명과 사람들의 경멸뿐이었다. 첫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분노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뜨거웠던 눈물은 차갑게 식어갔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칼날 같은 증오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방벽에 붙은 작은 금속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치아오 추이, 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공허한 눈동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공허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분노였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머리, 그녀의 비상한 두뇌였다. 그녀는 진숭그룹의 모든 비밀과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이대로 썩어갈 수는 없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그들이 자신에게 씌운 모든 누명을 벗고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강태준과 강 회장, 그리고 오유라까지 그들 모두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일 뿐이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얼음보다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 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전략들이 세워지고 허물어지기를 반복했다. 다음 날 아침 교도관이 배급하는 아침 식사를 받아들었을 때 서연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절망과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지성과 불굴의 투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조용히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게임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다. 며칠 후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는 멀리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강태준을 보았다. 그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저는 아직도 그녀를 믿고 싶습니다. 그녀가 잠시 잘못된 길로 빠졌을 뿐이라고. 그녀가 진실을 고백하고 죗값을 치른 뒤 새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기자들은 감동했고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마음껏 연기하라고, 마음껏 세상을 속이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고통스러운 법이다. 그녀는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판사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법정 안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전쟁 선포였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녀가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모두가 그녀를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재판은 예상대로 일방적인 학살극이었다.
이서연의 무죄 주장은 조작된 증거의 산앞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국선 변호사는 진순그룹이 내세운 초호화 변호인단 앞에서 제대로 된 반박 한 번 하지 못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언론은 강 회장의 관용 덕분에 그녀가 실형을 면했다고 보도했다. 진순그룹의 이미지를 고려해 스캔들을 조용히 덮으려는 의도임이 명백했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판결을 들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범죄자라는 낙인 파산, 그리고 업계에서의 영원한 퇴출.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마지막 자비인 척하며 그녀를 거리로 내몬 것이다. 교도소를 나온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굳게 닫혔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서울의 변두리 볕도 들지 않는 작은 지하 단칸방을 구했다. 한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두었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곰팡이 냄새나는 축축한 지하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와는 극명한 대조였다. 절망이 늪처럼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식사는 하루 한 끼 컵라면으로 때웠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오유라의 조롱 섞인 미소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비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방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진순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재단 출범식이었다. 마이크 앞에 선 강태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오유라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역겨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비참함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했던 마음속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저들의 행복은 자신의 불행을 양분 삼아 피어난 것이다. 이대로 무너져 썩어가는 것은 그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지독한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진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고 동맹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진숭의 약점 감춰진 비밀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 그러다 문득 몇 년 전의 한 사건이 뇌리를 스쳤다. 제로라는 이름의 해커. 제로는 진순그룹의 전산망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회사에 제보했던 화이트 해커였다. 하지만 당시 경영진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고 오히려 그에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워 매장시켰다. 당시 전략기획실에 있던 서연도 그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회사의 처리 방식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다. 어쩌면 그가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인터넷 세상에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뒤였다. 서연은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전략적 사고 능력을 동원해 제로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다크웹을 뒤지고 과거의 디지털 발자국을 분석했으며 진숭이 그를 어떻게 궁지로 몰았을지 역으로 추리해 나갔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단서를 찾아냈다. 용산 전자상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컴퓨터 수리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가게 안은 온갖 낡은 부품들로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납땜 인두를 들고 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덥수룩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얼굴. 서연은 그가 제로 권민주님을 직감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자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누구시죠? 고장난 컴퓨터가 없으면 돌아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서연은 그의 태도에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이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권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진숭그룹의 사람이었던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진숭 사람이라면 볼 일 없소. 당장 나가. 권민준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서연은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는 아니에요. 나 역시 진숭에게 모든 걸 빼앗겼으니까. 그녀는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비즈니스 제안처럼 논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어떻게 강태준에게 배신당했고 어떻게 누명을 썼는지. 그녀는 자신 또한 그의 동지 또 다른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돈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제안했다. 바로 복수와 명예회복의 기회였다. 권민준 씨의 해킹 기술과 나의 내부 정보 그리고 전략이 합쳐진다면 진숭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당신의 누명을 벗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권민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세상을, 특히 진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불신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상한 복수의 초기 프레임워크를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숭의 지배구조, 숨겨진 자금의 흐름, 핵심 인물들의 약점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당신을 산업 스파이로 몰았던 내부 보고서 내가 직접 봤어요.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오유라 상무입니다. 지금 강태준 옆에 있는 여자. 그 말에 권민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오유라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주범 중 한 명이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가게 안에는 낡은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권민준은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지독한 증오를 읽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였다. 권민준은 손에 들고 있던 납땜 인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먼지 쌓인 의자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낮고 진지해져 있었다. 첫 번째 타겟은 뭐지? 그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이 이제 거대한 제국을 불태울 거대한 화염이 될 준비를 마쳤다.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권민준의 낡은 컴퓨터 수리점은 그들의 비밀 전쟁기지가 되었다. 한때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최고급 사무실에서 일하던 이서연에게 기름 냄새와 먼지로 가득한 이 비좁은 공간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세상의 눈을 피해 거대한 적과 싸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새였다. 그녀는 전략가였고 권민준은 최정의 특수부대원이었다. 두 사람의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가게 한쪽 벽에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하고 진숭그룹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컴퓨터처럼 정확했다. 수많은 계열사와 해외 법인,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강 회장 일가의 관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권민주는 그녀가 그려나가는 거대한 그림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진숭의 심장부를 송금 보듯 꿰뚫고 있는 여자였다.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예요. 진숭은 철옹성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성벽을 부수는 대신 성을 지탱하는 기둥부터 하나씩 무너뜨려야 해요. 서연은 붉은색 마커로 몇몇 회사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강 회장 일가의 힘은 돈에서 나와요. 그들의 비자금, 정관계 로비, 자금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이 숨겨진 돈줄을 끊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은성개발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건설 자회사였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회사였지만 서연은 그곳이 강 회장의 개인 금고이자 돈세탁 창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많은 비자금이 은성개발을 통해 세탁된 후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다. 권민주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디지털 세상의 유령이었다. 진숭그룹이 자랑하는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흔적도 없이 그들의 내부망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의 임무는 은성개발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 즉 숨겨진 장부와 비밀 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권민준이 디지털 세계에서 싸우는 동안 서연은 현실 세계의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진숭그룹이 발표한 모든 재무보고서와 공시자료 언론 기사들을 수집했다. 그녀는 숫자와 사건들 사이에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을 읽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권민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한 번은 권민준이 은성개발의 핵심 서버에 거의 접근했을 때 진숭의 보안팀이 그의 침입 시도를 감지했다. 경고음이 울리기 직전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모든 접속 기록을 지우고 빠져나왔다. 단 몇 초만 늦었더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아찔한 순간이었다. 권민준의 임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승부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방대한 자료와 씨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거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의 재능을 이용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었던 것이다.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권민준이 은성개발의 재무담당 이사의 개인 클라우드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찾아낸 것이다. 파일의 암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했지만 제로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그는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것은 비밀 장부였다. 지난 5년간 은성개발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액수와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이 코드명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정치인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 국세청 직원들의 이름이 암시되어 있었다. 액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이것만 세상에 공개된다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만한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서연은 장부에 적힌 코드명을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정보와 대조하며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밝혀냈다. 화이트보드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진숭이라는 거대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사회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야의 카르텔이었다. 서연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적은 이제 강태준이나 강 회장뿐만이 아니었다. 이 장부에 이름이 오른 모든 권력자들이 그들의 적이 될 터였다. 권민준 역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굳은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묻고 있었다. 정말 이 길로 계속 갈 것인가? 서연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다리가 끊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기거나 혹은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이름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어두운 체스판 위 이름 없는 폰이 마침내 킹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비밀 장부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폭탄을 지금 터뜨릴 생각이 없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공개하면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은 그것을 조작된 정보라며 묵살해버릴 것이고 그들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셀 터였다. 그녀는 전면전 대신 정밀 타격을 선택했다. 진숭제국이라는 거대한 성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균열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전략이었다. 가장 아픈 곳을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찔러야 해.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적힌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를 가리켰다. 드림 시티 프로젝트. 인천 송도에 건설 중인 최첨단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강태준이 진숭의 차기 리더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였다. 서연은 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었다. 드림시티 부지 선정 과정에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에 대한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 비밀 장부에는 바로 그 관료의 코드명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권민준에게 말했다.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 단 하나의 증거, 그 관료의 아내 명의로 된 유령 회사에 은성개발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록.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녀의 계획은 제국의 심장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를 내는 것이었다. 권민준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다. 그 안에는 서연이 지목한 단 하나의 거래 기록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수신인은 대기업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기로 유명한 한 독립 언론사의 김진철 기자였다. 권민준은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이메일을 발송했다.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졌다. 며칠 뒤 김진철 기자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첫 기사가 터져 나왔다. 진숭그룹 드림시티 부지 선정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아직 폭로라기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증권계에서는 관련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하 단칸방에서 노트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 기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것을 경쟁사의 흔한 흠집내기 정도로 치부했다. 감히 누가 진숭그룹의 정면으로 대항하겠는가. 추락한 이서연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이런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태주는 문제를 조용히 덮는 대신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숭의 법무팀을 동원해 해당 언론사와 김진철 기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진숭의 광고와 협찬을 받는 주류 언론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김진철 기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게 했다.
힘으로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강태준의 과도한 대응은 작은 의혹 기사를 거대 기업의 언론 탄압이라는 더 큰 이슈로 키워버렸다. 다른 언론사들이 진숭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며 드림시티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진숭의 등을 돌렸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산불로 번져나간 것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국토교통부는 드림시티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진숭건설의 주가 흐름에 이상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사소한 흠집을 지우려다 오히려 온몸에 진흙을 바른 꼴이 되었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전화를 통해 아들의 어리석은 대처를 질책했다. 사소한 불은 발로 밟아 끄면 되는 것을 왜 기름을 부어서 키우는 게냐. 네가 아직 어리다는 증거다. 배우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냈어야지. 태준은 아버지의 질책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같은 시각 용산의 허름한 컴퓨터 수리점. 서연과 권민주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자신들이 일으킨 파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권민주는 감탄 어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단지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판 전체를 읽고 상대의 수를 예측하는 무서운 전략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통쾌했다. 강태준의 오만함을 역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제국에 단단했던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아직은 미세한 틈에 불과했지만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다음은 어디지? 권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신뢰와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화이트보드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드림시티 프로젝트와 연결된 또 다른 회사의 이름을 향하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을 더 넓고 깊게 만들 두 번째 타격 지점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진숭그룹의 총수 강만철 회장의 서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제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아들 강태준과 달랐다. 감정보다 계산을 앞세웠고 오만함 대신 냉혹한 현실주의로 무장한 노련한 승부사였다. 그는 드림시티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의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진숭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의 정교한 공격이었다. 어리석은 놈. 강 회장은 서재로 불려온 아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섯을 펄언기에 눌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쥐새끼 한 마리가 곡간을 흔들고 있는데 몽둥이를 휘둘러 곡간 전체를 부술 셈이냐. 이 시간부로 너는 이 일에서 손 떼거라. 내가 직접 처리한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거인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다. 강 회장의 첫 번째 지시는 아들의 그것과 정반대였다. 그는 김진철 기자에 대한 모든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언론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대신 물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의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조용히 부탁을 전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찾아내라는 지시였다. 압박의 강도는 즉각적으로 달라졌다. 권민주는
진숭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던 중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흔적을 쫓고 있음을 발견했다. 국가기관 수준의 해킹 기술이었다. 그들이 사용하던 우회로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했고 디지털 세상은 순식간에 위험한 지뢰밭으로 변했다. 조여오는 포위망에 권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서연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물러나고 강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숨거나 도망치는 대신 상대를 속이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우리가 진숭의 원한을 가진 내부자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요. 그녀는 권민준에게 두 번째 정보 조각을 흘리라고 지시했다. 이번 정보는 진숭의 오랜 라이벌 기업인 대형 그룹의 비자금 관련 자료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었다. 유출 방식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산업 스파이가 빼낸 것처럼 꾸몄다. 이 가짜 미끼는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 진숭을 추적하던 강 회장의 사냥개들은 공격의 배후가 대형 그룹이라고 확신했다. 강 회장의 분노는 대형 그룹으로 향했다. 진숭과 대형 두 거대 재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대형 그룹을 압박했다. 주가를 조작하고 세무조사를 유도했으며 언론을 통해 온갖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강 회장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형 그룹은 휘청거렸다. 서연은 자신들의 작은 미끼가 거대한 상어들의 싸움을 촉발시킨 광경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강 회장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사이 서연과 권민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상처를 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깨어난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심장을 찔러야 했다. 그들은 진숭 제국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 스위스 비밀 계좌와 연결된 거대한 역의 비자금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숭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그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진숭의 해외 법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작업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강 회장의 감시망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들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서연의 전략적 통찰력과 권민준의 천재적인 해킹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열어가고 있었다. 한편 대형 그룹을 거의 초죽음 상태로 몰아넣은 강 회장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형의 방역은 미미했고 그들의 대응 방식은 진숭을 공격했던 자의 그것처럼 정교하지 못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강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대형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집요함은 뱀과 같았다. 며칠 뒤 강 회장은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의미심장한 보고 하나를 받았다. 용산 전자상가 근처의 한 가게에서 한 젊은 여자가 대포폰 여러 개를 현금으로 사가는 모습이 찍힌 흐릿한 CCTV 영상이었다. 여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강 회장은 그 익숙한 실루엣과 당당한 걸음걸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서연, 설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된 그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그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숭의 약점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 강태준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 그리고 자신을 속일 만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 거인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경쟁 그룹도 정치 세력도 아니었다. 자신이 내쳤던 가냘퍼 보였던 한 여자였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경이로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마처럼 낮고 차가웠다. 이서연 그 아이를 찾아내. 산채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 회장의 분노는 서울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그물과 같았다. 이서연의 이름이 언급된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없었다. 권민준의 수리점은 하룻밤 사이에 위험지대로 변했다. 그들은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겨 어둠을 틈타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신세였다. 강 회장의 사설 정보팀과 그에게 협력하는 공권력의 눈을 피해 서울의 뒷골목을 전전해야 했다. 쫓길수록 서연의 생각은 더욱 명확해졌다. 방어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심장을 꿰뚫어야 한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진숭 제국 전체를 마비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스위스 은행의 역외 비자금.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작전을 실행하기에는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팀이 필요해. 서연은 권민준에게 말했다. 진숭에게 원한을 품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몇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진숭에서 일하며 보았던 강 회장의 독재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해냈다. 그들 역시 복수를 꿈꾸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진숭그룹의 재무팀에서 30년간 일하다 불명예 퇴직한 박기영 부장이었다. 그는 강 회장의 분식회계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강직한 회계사였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그가 작은 도시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직접 그를 찾아가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박 부장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의 눈에서 진심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읽고는 마침내 손을 잡았다. 두 번째로 합류한 사람은 김진철 기자의 후배인 최민아 기자였다. 김 기자는 진숭의 압박에 못 이겨 잠적한 상태였지만 젊은 최 기자는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선배의 복수를 하고 거대 권력의 추악함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제안은 그녀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팀의 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네 사람 전략가, 이서연 해커 권민준, 재무분석가 박기영, 그리고 언론인 최민아로 구성된 복수자들 팀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비밀 아지트는 박기영 부장이 관리하는 낚시터의 낡은 창고였다. 세상의 눈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진숭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팀원들 앞에서 최종 브리핑을 했다. 우리의 목표는 진숭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를 폭로하고 그 돈이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동시에 터뜨려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다. 각자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박기영 부장은 권민준이 빼낸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강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의 경험과 기억력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실타래를 풀어낼 유일한 열쇠였다. 최민아 기자는 폭로 기사와 영상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국내외의 양심적인 언론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동시에 보도될 수 있도록 엠바고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권민준의 임무는 가장 중요하고 위험했다. 그는 폭로 당일 진숭그룹의 메인 서버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동시에 모든 증거 자료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경로를 통해 전 세계 언론사와 검찰에 전송해야 했다. 이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팀원들을 조율하며 작전 전체를 이끌었다. 작전 준비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 회장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아지트 주변에 의심스러운 차량들이 맴돌기 시작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낚시꾼으로 위장해 그들을 감시했다. 그들은 밤에만 움직였고 낮에는 죽은 듯이 창고 안에 숨어 지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진순그룹의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 모든 언론과 재계의 관심이 그곳에 쏠리는 바로 그날 그들은 세상에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기영 부장의 분석 보고서는 검찰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고 최민아 기자의 미디어 패키지는 언제든 세상에 공개될 준비를 마쳤다. 권민준 역시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다. 작전 시작 전날 밤 네 사람은 낡은 창고에 둘러앉았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려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서려는 싸움이었다. 서연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일단 시작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권민준을 바라보았다. 준비됐어요. 권민준은 노트북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는 고개를 들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폭풍이 오고 있어.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정말로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전야였다. 진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은 화창했다. 국내 모든 언론과 재계의 시선이 화려한 갈라쇼가 열릴 호텔로 쏠려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반대편 허름한 낚시터 창고 안에는 폭풍 전야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서연과 팀원들은 각자의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7시 행사에 막이 올랐다. 강만철 회장이 연단에 올라 진순그룹의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그의 연설에 박수를 보내는 바로 그 순간 서연은 팀원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시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제국을 무너뜨릴 힘이 담겨 있었다. 권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대한민국을 덮쳤다. 박기영 부장의 분석 보고서, 스위스 은행의 거래 내역 로비 명단,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데이터 패키지가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대한민국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동시에 진순그룹의 모든 서버가 강력한 디도스 공격을 받고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최민아 기자의 연락을 받은 언론사들의 엠바고가 풀렸다. 갈라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진순그룹 수조 원대 여구의 비자금 조성 확인. 정관계 로비 명단 파문.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았다. 연설을 하던 강 회장은 장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아들 강태준은 속보 알림을 확인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축제는 끝났다. 축배의 잔을 들어야 할 손님들은 이제 어떻게 이 재앙에서 발을 빼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무대 위의 강 회장이 아닌 충격에 빠진 그의 가족과 하객들의 얼굴에 카메라 렌즈를 돌렸다. 도미노는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증권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순그룹과 모든 계열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단 몇 분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진숭 제국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주식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첫 번째 치명타였다. 해외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투매를 시작했고, 진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진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수십 년간 진숭을 지탱해온 단단한 금융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제국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진숭 본사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로비 명단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들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고, 여론의 압박을 느낀 청와대는 성격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수십 년간 진숭을 보호해주던 정치적 방패막은 산산조각이 났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제국이 붕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무력했다. 무언가 지시를 내리려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책임을 떠넘겼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 앞에서 그의 오만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겁에 질린 무능한 속내가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이서연의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전율했다. 같은 시각 낚시터 창고. 팀원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파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TV 뉴스 채널은 온통 진숭 스캔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풀어놓은 혼돈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박기영 부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최민아 기자는 다른 기자들과 연락하며 쉴 새 없이 타자를 쳤다. 권민주는 패닉에 빠진 진숭 보안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TV 화면에 비친 강태준의 겁에 질린 얼굴을 아무런 표정 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어 그 속을 읽을 수 없었다. 도미노는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가장 크고 가장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폭로 이후 며칠 동안 진숭그룹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파기했으며 국내외에서 수십 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몰락하는 제국을 지켜보던 강만철 회장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일부 임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성난 주주들을 달래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초췌한 모습에 강 회장과 강태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이 그들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단순하지만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희생자 범죄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던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옆에는 새로 선임한 유능한 변호사가 함께했다. 강태준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지나치며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것을 끝내주러 왔어. 서연은 주주들에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강 회장 부자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진실을 원하는 주주들의 거센 요구에 결국 발언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냉철한 진실의 폭로였다. 저는 진숭그룹의 전 전략기획실장 이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횡령범이 아닙니다. 저는 진숭그룹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팀이 밤을 새워 준비한 진숭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누명을 썼는지 조작된 증거에 원본 데이터와 조작 후의 데이터를 비교하며 명백하게 증명했다. 강 회장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고발자의 음성 녹취 파일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이 회사 돈을 유용하여 오유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녀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한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장내는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강 회장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의 마지막 증거는 결정타였다. 스크린에는 권민준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스위스 비밀 계좌의 모습이 나타났다. 강 회장 측이 폭로 이후에도 자금을 다른 조세피난처로 필사적으로 옮기려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살아있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궁지에 몰린 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저 여자를 끌어내 저 미친 여자의 거짓말을 믿는 거냐라며 고함을 질렀다. 강태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의자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리기만 했다. 그들의 제국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붕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선두에 선 검사가 강만철 회장과 강태준 부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만철 씨,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배임 뇌물공여, 시장교란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체포영장을 내미는 순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은 내 놈들이 감히 누군 줄 알고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무력하게 제압되었다. 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때 제국을 호령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평범한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서연은 연단 위에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끌려나가던 강태준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분노와 불신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끝맺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씨 일가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왔다. 길고 길었던 정의의 심판이 마침내 집행되었다. 강씨 일가의 몰락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공판에서 강만철 회장과 강태준 그리고 공범으로 기소된 오유라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인을 잃은 진숭그룹은 부채와 소송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공중분해되었다. 정부 감독회 핵심 계열사들은 매각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대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희생자들에게도 새로운 새벽이 찾아왔다. 박기영 부장은 진숭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권민주는 과거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고 그의 천재성은 세상에 알려져 최고의 화이트 해커로
인정받게 되었다. 진숭의 압력에 굴복해야 했던 김진철 기자는 당당히 현업에 복귀했고, 최민아 기자는 이 시대의 가장 용감한 언론인으로 떠올랐다. 물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모든 혐의는 깨끗하게 벗겨졌고 빼앗겼던 재산도 모두 되찾았다. 진숭 제국을 혼자 힘으로 무너뜨린 비범한 전략가.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국내외 최고의 기업들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연봉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그녀를 영입하려 혈안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은 동료 권민준이 함께했다. 그는 캔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그래서 다음 행선지는 어디야? 월스트리트 아니면 런던 모두가 그녀가 더 크고 화려한 무대로 나아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저 도시의 불빛은 그녀에게 성공의 트로피이자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고, 그 안에는 진숭과 같은 거대 권력에 의해 신음하는 또 다른 약자들이 있을 터였다.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그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며칠 뒤 이서연은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가 그녀의 차기 행보에 대한 거창한 발표를 기대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기업의 영입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밝혔다. 대신 진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과 자신의 자산을 모두 투자해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의 이름은 더 밸런스, The Balance였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거대 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개인을 보호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독립 언론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과거 진숭 제국을 무너뜨렸던 어벤져스 팀이 이제는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방패가 되기 위해 다시 뭉쳤다. 박기영 부장이 재단의 재무를, 권민준이 고객들의 디지털 보안을, 최민아 기자가 언론 지원 사업부를 맡았다. 1년 후 이서연은 더 이상 여의도의 초고층 빌딩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활기 넘치는 더 밸런스 재단 사무실에서 젊은 벤처 사업가와 마주 앉아 있었다. 거대 기업의 기술 탈취 위협에 시달리는 그에게 그녀는 날카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과거 강태준의 약혼녀 시절에 계산된 미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부와 명예를 좇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며 새로운 종류의 성공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은 이제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지켜내야 할 터전이었다. 그녀는 억만장자의 아내라는 완벽한 미래를 잃었지만 그 대신 더 강하고 완전한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고통스러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